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마 더 넘어가진 않겠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아니라 소통이다. 같은 나라 말을 해도 말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통해야 되는데 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라는 거고, 온라인 강의하면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소위 말해서 듣는 분들이 듣고 있나 듣고 있지 않나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어려움인지 아시겠죠? 눈앞에 있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집중과 반응, 경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감. 공감에는 이해가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 그 이해도 안 되면서 공감하는 척하는 거.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도 알아. 뭐 애들은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애들이니까 애들이 존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뭐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뭐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런 거죠. 진짜로 알아요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안다고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안다고 공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해, 이해.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어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본 분들. 저도 이제 작년 9월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소위 말하면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서 친외가도 이렇게 가까운 처가도 다 이렇게 가까운 분 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제일 먼저 어른들 중에 제일 먼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같은 나이 또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이런 우리 또래 친구들 중에 이미 부모님을 오래전에 뭐 5년, 10년 전에 떠나보낸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뭐 어버이날이나 뭐 이런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마음인지 알지만 내가 그걸 다 이해하거나 공감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막 알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문 철커덕.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떤 상황이나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하기 전에 이해하는 것. 그것을 그게 뭔지 좀 이렇게 그래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제발 좀 하자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과 이것에 대해서 특히 다음 세대들하고 소통할 때는요, 지적질하거나 막 고쳐주려고 이 얘기 듣는데 벌써 머릿속에 막 정리가 돼.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저 말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고쳐주고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머리가 구조가 돌아가면 좀 죄송한데 이제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세대가 또는 교회 안에서 20, 30대 젊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어른들은 맨날 말 자르면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디 말을 자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다음 세대들 말은 쉽게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막 엄마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 막 아빠 말 끝까지 들어 이러는데 아이가 얘기하면 틈을 안 줘. 그냥 한마디 끝나면은 그게 아니고 들어봐 이러면서 10마디를 더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해요? 아이들이 말하기를 포기하죠. 그러면 엄마하고 말 안 해. 아빠는 말 안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문 걸어 잠그면 다시 연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하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통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다음 세대나 세대가 다른 세대 간에 소통할 때는 공감을 중요하지만 쉽게 아는 것처럼 쉽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쓰면 안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내가 너의 감정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조금은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 너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 모르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 그리고 너를 또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해 볼게.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것. 이게 공감을 얻어내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거죠. 그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고치려거나 지적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너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깨동무 학교에서는 이 요소가 사실 아이들의 리더십 성장과 인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교사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어떤 룰이나 시간표나 학습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정을 요청할 때에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나 그거는 목사님이 너무 성급하게 했던 것 같아라고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건 너희들 생각이 훨씬 맞고 옳아라고 거의 너희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배웠어요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겸손함과 태도가 없이는 사실 이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어깨동무 학교에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어깨동무 학교의 교장을 맡고 계시는 각 학교의 전국의 9개 학교의 교장이든 아니면 교사들이든 이걸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교장이자 저희 아이는 학생이잖아요. 저희 아이도 학생이고 티네이저인데 학교에 대해서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근데 학교나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집에 오면 그래도 아빠고 엄마니까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항상 일러줍니다. 세인아, 저희 아들이 세인인데 세인아 그러면 네가 우리 판교의 양 목사님 그럼 네가 양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선생님에게 가서 이러하다고 너의 생각은 이러하고 또 너와 함께하고 있는 형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해. 그런데 먼저는 너희들끼리 의논을 잘 해.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잘 모아서 목사님들과 선생님들한테 면담을 요청해. 그리고 만나서 하되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정돈된 언어 그리고 적합한 매너와 예의를 지켜서 그리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과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했고 존중하지만 저희의 의견을 이렇습니다 라고 잘 전달드려. 그러면 분명히 아빠가 믿건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분명히 수용하시는 분들일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저희 학교도 목회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의사와 교사들의 의견과 사역자들의 의견이 함께 소통되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의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그 소통에 있어서는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것. 일단은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주는 것. 아, 너희들의 생각은 그렇구나. 목사님이 너희의 생각을 잘 알았으니까 우리가 가서 목사님들과 의논하고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너희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애써 볼게 라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아랫사람, 이렇게 룩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고 어깨동무로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구성원의 한 사람의 의견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여주고 가족회의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넷인데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는데 아빠의 의견은 50% 비중, 엄마는 거기서 30% 비중, 그 다음에 아들이 엄마, 딸이나 누나가 15% 비중, 나머지 아들은 막내니까 너는 5%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 넷이면 지금 세대는 넷이 똑같이 25%씩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존중이 없으면 지금 세대는 마음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교회 학교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관계없어요.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존중의 요소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 그 존중에 있어서는 그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어른들도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존중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른은 다 오라, 목사님은 무조건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마음 닫습니다. 아, 꼰대구나. 마음 닫습니다. 마음 닫으면 그 다음에 그걸 연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아까 말씀드렸죠. 10배에 가까운 노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정하는 거, 빠른 인정,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즉각적인 사과와 인정. 이게 그 돌파, 가장 좋은 돌파구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마음. 교육의 기본적 패러다임이 제가 제 책에 다음 주에 이제 출간되는 교육,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교육의 기본적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혁신적으로. 특히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교육의 패러다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육은 기성세대로부터 사실은 다음 세대로 가는 게 교육의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기성세대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과 지식이 많은 인생 경험이 곧 소위 말해 스승이 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교육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기성세대가 익숙하지 않은 미디어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소통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글로벌하게 무크라는 오픈 온라인 코र्스들이 막 열리고 이러니까 지금 세대는 윗세대들은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이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경험치의 양이 이제는 이 세대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세대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는 세대가 세대를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개념에서도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도 우리 다음, 이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모도 자녀들에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교육 관련된 특강할 때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자 여러분 요즘에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어른들이 애들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애들이 어른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다 공감하세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볼 게 훨씬 많아요. 야 이거 하는데 이거 안 돼. 엄마들 계속 뭐 하나 앱 하나 깔려면 그죠? 얼마나 그냥 막 인터넷 뱅킹 한번 열려면 애들한테 10번은 물어봐야 돼요. 애들이 막 줄줄줄 읊어주는데 야 천천히 얘기해봐.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봐야 돼.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애들이 우리한테 귀찮게 계속 질문하면 막 혼내던 시절처럼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계속 귀찮게 질문하면 애들한테 혼나요. 지금은 어른도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기업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버스 멘토링. 보통 멘토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경험과 지혜를 많이 가진 윗세대가 후배들이나 이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멘토링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리버스 멘토링 말 그대로 이게 역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거죠. 회사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 말단 직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소위 말하면 저 제일 아래 직급에 있는 직원들하고 만나서 회사의 중요한 어떤 의제들을 던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놀라운 안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임원들도 지금 막 파릇파릇 새롭게 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문화,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연합하는 사역을 끌어나가는 것 자체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으로 좁혀서 한정해서 교회 내에서의 다음 세대 사역의 어떤 소통과 이런 원만한 교류를 위한 요소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관계없는데 혹시 이제 크로스로드에 부담이 될까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계 전체도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래에 제가 접하고 있는 많은 이런 연합기관들, 연합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 단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리더십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양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60대 이상 리더십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밑에 50대들과도 소통되지 않는 3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한국 선교를 대표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뭘 대표하고 막 단체 성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전혀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세대 간의 연합과 통합보다는 세대 간의 단절을 이뤄내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30대, 40대, 50대들이 아주 거기서 그냥 염증을 느끼고 떠나고 그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소통의 문제. 누구의 소통? 리더십의 소통의 문제예요. 리더들이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리더들하고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경험도 있고 탁월하고 열정도 있고 헌신되어 있고 맞아요. 자기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름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놓치고 사람들이 떠나고 유명무실하고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사역과 일들과 단체 성격을 30년, 40년 유지하다가 지금 거의 점점점 침몰하는 가라앉는 배 같은 어떤 모양새가 된 교회나 조직 단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네,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실제로 우리 교회 목회에 그리고 저희 같으면 학교에 이렇게 이것을 실질적인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학교 같으면 시간표를 고쳐주고 커리큘럼을 수정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야외 활동을 늘리고 구체적으로 가끔씩은 수업도 닫고 영합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등산 나가고 뒷산 산책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의견 좀 더 자주 자연을 접하고 더 나가고 싶어요. 의견을 듣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그래 정말 너희가 많이 못 나간 것 같아. 우리가 그게 우리 학교의 중요한 교육 철학이자 이념 중에 하나인데 자주 못해서 그러면 실제로 그걸 반영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거죠. 다음 세대들도 어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적절한 매너와 그리고 잘 정돈된 말들과 이야기들로 가서 예의 있게 전달하면 어른들이 들으시는구나. 선생님이 들으시는구나. 목사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겠죠. 근데 한번 부딪혔는데 들을 생각 없어. 야, 해봐야 소용없어. 야, 우리도 다 해봤거든? 나도 작년 우리도 했었어. 안 돼. 이러면은 사실 그 공동체는 그 청소년, 청년, 그 교회 전체 공동체는 소통이 단절된 거죠. 막혀버린 거예요. 통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숨이 턱턱 막히겠죠. 그런 교회나 그런 교육기관이나 단체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점점점 쇠퇴하고 이제 서로 간에 불통돼서 그냥 각계 전투, 각자 플레이 하는 거죠. 교회가 원만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소통은 말이 같은 나라 말을 쓰면 알아듣는 게 아니라 경청과 공감과 존중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소통되어진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어떤 실제적 변화와 그리고 서로 간의 동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내는 데 가야 소통이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까지 소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부분적인 것까지만 하고 끝내면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안목에 있어서도 이 전체적인 요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입체적으로 함께 융합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융합의 시대잖아요. 이게 파편적으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시력이 3.0이고 8.0이고 다 관계없어요. 이것만 갖고 안 되거든.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 요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요소들이 함께 잘 반영이 되어서 실제적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동력하고 함께 한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는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세대 통합의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세대 통합 리더십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리고 본질이 되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진짜 공유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만남과 관계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가 통합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교회 또는 목회를 해내기 위해서는 만남과 관계성의 공동체라는 이 철학을 굉장히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뭐 목회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에서 목회도 시작되고 교회도 시작되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뭐 결혼, 가정,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교육도 교사와 제자,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서부터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만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거든요. 세대 통합을 해내는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추이자 중요한 기초는 만남인. 일단 만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만나야 돼요. 일단은 담임 목회자도 중고등부도 만나야 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야 되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듣지 않으면, 리더가 만나주지도 않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깨동무 사역원이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오래 이렇게 함께 멘토링하는 일을 해왔는데, 제가 물어봐요. 전사님, 목사님들 저희들 모이면 제가 물어봐요. 자, 1년에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도 밥 먹는 사람 물어보면 사실 너무 죄송한데 거의 없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1대1로 만나서 식사하거나 교제하거나 멘토링하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경청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부교육자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서 사역자들도, 교사들도. 교사로 섬기는데 담당 교역자가 밥도 한 번 같이 안 먹어. 만나질 않아. 그러면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실수를 저도 그러고 우리가 종종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대 간의 통합과 연합을 이끌어내는 목회 또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만남이라는 요소다. 그래서 만나자라는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집사님 일단 만나시죠. 장로님 일단 만나시죠. 장로님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말씀해 주세요. 만나서 대화 나누시죠. 만나서 식사해요. 만나서 교제해요. 만나서 대화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중심으로, 그리고 만남을 회피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만남과 관계성의 철학으로 교육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만남을 계속 회피하거나 꺼려하는 만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50대 들어서니까 조금 이제 저도 편해졌지, 30대, 40대까지만도 회피하고 싶은 만남 정말 많았고, 웬만하면 보지 않고 싶고, 웬만하면 안 만나고 일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연합과 하나됨, 한 번 만나서 대화하고 한 번 만나서 소통을 깊이 진정성 있게 하면은 될 문제를 안 하고 미뤄가지고, 만남을 계속 미뤄가지고 엄청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만남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제 만남 책을 읽어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 만남에 대한 부분을 꼭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들 만나셔야 됩니다. 바깥에 많은 일로 바쁘시지만, 많은 교회 일이 있으시지만 만나셔야 돼요. 당회원들 만나는데 당회에서만 만나지 마시고 당회 바깥에서 만나시고, 부교육자들도 교육자 회의에만 만나지 마시고 따로 만나시고 따로 교제하시고, 1대1로도 식사하면서 조언도 해주고 또 고충도 들어주고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그렇게 해야 존중받는다고 생각되고, 그런 대화가 반영되면 변화되고 성숙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남, 미뤄놨던 만남 한번 실행에 여러분 옮겨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미뤄놨던 만남, 회피했던 만남, 만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이 지속되면 그게 관계성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성. 이 관계성. 여기서 이제 관계성은 아까 맥스웰의 5단계 리더십의 관계 리더십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그냥 관계 때문에 와주는 성도, 관계 때문에 시작할 때 같이 좀 거들어주는 성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관계성이라는 것은 진정성 그리고 지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계속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사실은 이미 연합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이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관계성에 문제가 있고 관계가 소원하고 뭐 마찬가지잖아요. 또는 교육자가 함께 섬기는 교사들이나
담당 집부장, 장로 이런 분들하고 교역자가 서먹하고 갈등이 있고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이미 세대 통합 뭐 이런 거 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세대 통합과 관련해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결국 다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세대 통합을 해내기 위해서는 부교역자도 담임교역자도 교사도 다 성숙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대 통합이 가능하고 동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어깨동무가 안 되고 기울어지거나 삐끗하면 물론 이제 좀 더 성숙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하고 어깨동무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어깨동무함으로써 함께 가는 그림을 갖춰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어깨동무라는 이 정신과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관계성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세대를 통합한다든지 교회 내에서 어떤 뭐 동력을 한다든지 이런 동력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자 이 관계성이 어렵고 깨지면은 동력은 불가능하다. 통합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교단 활동을 하든 선교단체 활동을 하든 연합기관 활동을 하든 교회를 목회를 하든 뭐 학교를 하든 관계성이 어려우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는 교사를 뽑을 때 굉장히 첫 번째로 보는 1순위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왜냐하면 대안학교의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대안학교의 다른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과 얼마나 관계성을 잘 맺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얼마나 잘 소통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실제로 소통이 될 만한 사람인가. 영어 잘해요. 뭐 수학 잘 가르쳐요.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혀요. 아이들은 마음을 닫으면 그 과목 공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성만 잘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분위기만 잡혀도 연합은 이미 사실 절반 이상의 완성이에요. 절반 이상의 완성.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들이 관계성의 대가가 돼야죠. 어려워도.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설교 잘 하시는데 관계가 어려운 분들. 사역자들 중에도 사역 되게 잘하는데 관계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소통이나 관계가 어려운 분들. 근데 교사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본인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만남과 관계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세대 통합 리더십, 목회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몇 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핵심을 좀 정리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세대에 대한 이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독서도 해야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방금 마지막에 첫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랑 비슷하죠. 세대와 세대를 통한 목회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은 만나야 된다. 다양한 다음 세대들과 사역자들과 계속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들로부터도 배우고, 이게 결국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본질, 아까 인간적인 리더십, 영향력, 영적 영향력, 그리고 밀어붙이는 무력과 끌어당기는 매력, 그리고 정말 동기부여와 영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품과 말 이런 요소들을 대조해서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 정의, 우리가 리더십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리더가 되어갈 거기 때문에 리더십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고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정의를 따라서 우리는 그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맥스웰의 그 5단계 리더십에 대해서 이 단계별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예수님 닮은 리더십으로는 5단계 리더십까지 사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은 여기까지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둥은 퍼스펙티브와 커뮤니케이션이다. 퍼스펙티브는 안목인데, 이 보는 안목에 있어서는 겉을 보는 시력, 내면과 마음을 보는 시선, 너머와 본질을 보는 시각, 넓게 보고 다양하게 보는 시각, 시야가 입체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입체적 시각, 입체적 안목을 가지는 것. 리더들은 사람을 볼 때에도 다 하나하나의 영역에서 다르게 봐야 된다. 아이들의 머리가 노란색이냐 큰 색이냐, 사람의 피부 색깔, 컬러 이런 게 스킨 컬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 뭐 탈북자냐 아니냐 이런 요소들로 사람을 보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어떤 언어적인 장벽 그 너머를 보고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는 어떤 사역과 어떤 지금 상황과 교회를 보는 입체적 안목을 가지는 것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그다음 그 리더십이 본 것들과 비전과 꿈과 소망과 도전과 과제와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팔로워들과 공동체 식구들과 소통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끌어내고 함께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퍼스펙티브와 커뮤니케이션 보는 것과 안목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에 있어서는 경청과 공감과 존중과 반영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이 융합되어져서 사실은 비로소 우리가 통했구나 라는 자리에까지 그 느낌이죠. 그 느낌. 아이들이 좀 목사님 말 잘 통해. 그러면 애들은 쿨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이 통하면. 근데 우리 전사님 젊은데 말이 안 통해. 근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60대신데 쿨해. 청소년들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60대셔도 50대셔도 10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20대인데도 20대하고도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소통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은 개인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만남과 관계성. 그래서 만나십시오. 만남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사실 만나는 것은. 내 사무실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있는 목양실의 문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보면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잘하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제가 가까운 후배 목사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가 담임 목회자로 나갔는데 담임 목회자 방이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학교 꼬맹이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 방에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도 막 당회원들이 나서서 하지 마라. 뭐 왜냐 누구냐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해서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 방을 그냥 캔디방이라고 애들이 부르면서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 캔디가 막 꽂혀있는 사탕 나무가 있는 거죠. 사탕이 매일 열리는 나무가 있어서 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사탕 하나씩 따먹는 재미로 방에 막 우르륵 몰려오도록 열려있는 목양실을 운영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열려있느냐는 거죠. 만남에 열려있고 관계성에 열려있고 누구와든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근데 저분이 닫아놨구나. 아 저기는 문 열고 들어가기 무섭다.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연합이 일어납니까? 일단 만남 자체도 안 되고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연합 하나됨 어림도 없는 얘기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 특히 청소년 청년 세대 어린아이들 세대를 직접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거의 아주 단순한 것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냥 열린 태도, 그냥 뭐 늘 사탕 구비해 놓는 것, 그 정도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마음을 얻지도 않았는데 걔들한테 막 말씀을 쑤셔 놀라오르고 막 그냥 설교를 드립다 하면서 무조건 내 얘기니까 목사님 얘기니까 무조건 들어. 그거 뭐 5단계에서 제1단계 리더십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휘형 리더십.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떠들면 다 들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사실 생각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에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부교육자들, 교사들, 성도들, 아이들, 다음 세대들 다 불편함 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좋은 공동체 이루어가고 세워나가는 일에 분명하게 여러분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이렇게 거의 뭐 장장 3시간에 걸쳐서 하여간 대단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저희가 정말 세대가 하나 되고 소통하고 함께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세대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을 섬기는데 또 이 강의가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 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